증여 같은 경우에 증여일로부터 6개월 앞으로 뒤로는 3개월까지 유효해요. 그리고 상속은 앞으로 6개월, 뒤로 6개월이 유효하거든요.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승계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가격으로 승계에 대한 가격을 설정할 거냐,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영상이 한번 있긴 했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갖고 한번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현금을 증여할 때는 금액이 액수가 딱 액면가로 나오잖아요.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를 해서, 왜냐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뭐 전후 몇 개월 기간에 그냥 평균을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법에 분명 열거는 돼 있는데 공시가를 쓸지 감정평가를 할지 시세는 어디서 보는지 이런 다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의 얘기는 이제 감정평가를 활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얘기인데, 일단 최근 들어서 보면은 증여 상속할 때 감정평가를 고려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소급 감정을 한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네가 감정으로 신고 안 해? 내가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 무섭잖아요. 추징당하고. 그래서 하는 게 늘었죠. 사실 실무에서 네. 보면은 그렇다고 국세청이 모든 걸 다 감정평가를 하는 건 그럼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일단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넘으면 국세청이 이제 소급 감정을 하는 건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있는 건데 외부적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고려는 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저희가 얼마 이상 뭐 이렇게 금액 어떤 것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고, 그렇기도 하고 또 내부 기준도 계속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전문가가 이제 판단을 해서 지역 위치, 그다음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일단은 증여 상속을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일과 감정평가 작성일이 네.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이제 일정 기준 이상이 됐을 때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상속 증여 신고를 할 때 아, 이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일정 기준 넘었을 때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를 소급해서 받게 되면 국세청에서 이제 지정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높은 걸 가격을 하지 해야 않겠습니까? 세금을 좀 많이 거둘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낮은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증여 같은 경우에 증여일로부터 6개월 앞으로 뒤로는 3개월까지 유효해요. 그리고 상속은 앞으로 6개월, 뒤로 6개월이 유효하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평가한 날짜랑 감정평가 작성하는 날짜가 이제 달라요. 이 기준으로 평가해 주세요 하고 평가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성은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이게 파악이 됩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동산을 증여를 하려고 해요. 네. 증여를 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평가 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데, 증여일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9월 1일인데 네. 6월 1일자로 감정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6월 1일자로 감정평가 일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작성은 이미 9월 달이 넘었으니까 넘었죠. 뭐 실사 가고했더니 9월 15일 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6월 1일과 9월 15일 네. 이 두 가지가 아까 앞서 말씀하신 증여 같은 경우는 6개월 전, 네. 그다음 후 3개월 얘기했을 때 어느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둘 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둘 다. 하나라도 날짜가 벗어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죠? 이게 이제 감정평가의 묘미인데, 이 기간 내에 들어가서 두 개의 날짜가 들어가 있으면 인정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내 부동산이 이때 증여를 받았는데 계속 오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르기 전 가격을 앞으로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계속 떨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받아요. 뒤로 받아야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신고 전에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안 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럼 국세청은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가장 그날 그냥 그날로 그렇죠. 잡는 거예요. 딱 증여일로 잡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이 기간도 잘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감정평가사들도 다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오차가 좀 있어서 뭐 크게 나진 않지만 어쨌든 나한테 유리한 걸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사실 뭐 금액이 좀 크다 보면은 갭 차이도 한 몇 억에서 많이 나요.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이 또 대도시냐 그렇죠. 지방이냐에 따라서 좀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야, 이런 경우라면은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뭐 거짓이 아니고
그럼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좀 조절을 한다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렇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방금 박쌤사가 얘기했지만 이 평가일과 평가 작성일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 모르죠. 기준일 잡는 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이런 이제 전문가 좀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거죠. 저희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 저기 연초에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감정평가 받았는데 그거 받아서 써도 되느냐라고 하면은 날짜를 이제 보죠. 봤더니 이미 너무 지났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대출 받기 전에도 뭐 어떤 이유로 해서 뭐 1년 전, 2년 전 받은 것도 또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웃긴 게 대출 받으려면 대출 많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감정이 높아지죠. 사실은 그렇죠. 시가 감정보다 대출 감정이 좀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출을 무리하게 뽑으려다 보면 감정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기간 내에 들어간 것만 쓸 수 있거든요. 국세청은 아닙니다. 더 전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전 2년까지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지만 증여인 경우에는 전 6개월, 후 3개월. 그다음 상속은 전 6개월, 후 6개월. 요 감정평가서는 저희가 쓰는 거고. 그렇죠. 국세청은 그 전 것도 더 쓰고 더 멀리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부담리한 법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하고서는 이 뒤에 대출 받기 위해서 감정을 확 올리셔가지고 하게 되면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제1의 부동산은 주택. 그 중에서는 이제 아파트. 그렇죠. 근데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 워낙 많잖아요. 많죠.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최근에 며칠 날 누가 몇 호를 얼마에 샀다 이게 나오다 보니까 굳이 감정평가 받을 필요가 없어 보임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매매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세청 이제 가까운 거를 최대한 쓰죠. 그렇죠. 근데 가까운 중에 좀 높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높은 거 쓰고 싶어요? 낮은 거 쓰고 싶어요? 높은 거 써야죠. 그러니까 불리하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하면 그거보다 아마 낮을걸요. 물론. 낮지 않으면 평가를 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봐야 되고 시기도 내 맘대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웬만큼.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여담이지만 감정평가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뭐 인터넷 찾아보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 법정 요율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는 것도 좋고요. 저희가 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10억 이상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군데 감정을 받아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앞서서 이제 아파트 얘기도 했지만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게 감정평가를 낮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씨구나 이 정도니까 세금이 얼마가 좀 세이브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매매 사례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감정평가 무효고 매매 사례가 우선이니까 그러면은 무의미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해를 많이 하세요. 매매 사례라는 거는 내 겁니다. 지금 말하는 매매 사례는 유사 매매 사례. 그렇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팔렸다는 건 내 걸 판 게 아니라 남의 게 높은 가격에 팔렸다는 거죠. 옆집 밑에 근처. 근데 감정평가는 내 걸 받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이 야 옆에 게 더 비싸게 팔렸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내 걸 평가했는데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그럴 때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건 높지만 내 건 사실 약간 남향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남서고 쟤는 로얄층인데 난 좀 낮고 이런 걸 다 평가할 때 반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저걸 들이밀어도 난 내 걸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좀 서글픈 얘기일 수는 있지만 단지 내에서는 다 알잖아요. 자기 집이 이 전체 동으로 봤을 때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 좀 떨어지는 위치에 그렇죠. 있는지 떨어진다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감정을 통해서 한번 낮춰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고요. 자, 일단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은 증여나 상속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계속 받겠다는 의미는 아니실 텐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의뢰인이 맡겼어요. 그럼 이제 자산을 쫙 뽑아봅니다. 기준시가를 보고 매매 사례를 저도 찾아요. 그리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 금액? 이거는 괜찮겠다. 이거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그 기준은 사실 뭐 이게 이론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노하우야?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 내 마음? 내가 이건 좀 경험상 요거는 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받아야죠. 근데 받으면서도 아까 말한 그 유리한 걸 다 활용을 해서 최대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저는 항상 납세자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고 그리고 소극 감정이 이거는 되겠다. 예를 들어서 소극 감정을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이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유리한 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대응 준비하는 것도 받고 그 다음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 혹시 나온다 그러면 딱 들이미는 이런 절차도 있는데 일단 이런 거는 결국에는 노하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경험인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는 감정
감정평가 받냐 안 받냐, 네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뭐 책임은 우리 고객님의 선택인 거고요. 감정 받은 거면 책임질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죠.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사실 감정평가 받아서 세금을 더 내신다 그래도 그게 편합니다. 네, 편할 수 있죠. 뭐 내 돈 나가는 거 아닌데. 맞습니다. 하지만 뭐 박세무사는 그런 의도보다도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저는 합리적으로. 탈모가온 같아요. 이거 생각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예 거짓말하지 마시고. 자, 그만큼 고객을 생각하면서 감정평가 여부도 판단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고객과 합의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건 받지 말자. 애매하다.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안 받고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괜찮기도 한 게 사실은 넘어가면 땡큐고 맞아요. 문제 되면 내는 거잖아요. 음. 그럼 어차피 감정하면 내는 거야. 근데 문제가 안 되면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냈을 때 납세자한테 불이익이 뭐가 있느냐? 그럼 가산세가. 그렇죠. 근데 가산세가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이건 평가기 때문에 이건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난 이 가격인 거 같았는데 국세청이 이제 다른 가격을 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 가산세 갖고 납부 관련 가산세만 있거든요. 근데 납부 관련 가산세라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10%? 뭐 10%도 뭐 크다면 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공시가와 감정가 뭐 다른 가격들을 조율을 할 때 사실은 적극적으로 낮은 가격을 검토해보는 이유도 이 안에 있는데 뭐 이거는 저희가 상속세를 담당하는 담당자일 때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전문가 네.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감정평가에 대해서 좀 종결하는 의미로 네. 실무 사례를 좀 많이 담았는데요. 자,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 기준일과 감정평가 작성일을 확인하십시오.